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해입니다. 2월 10일 설날 새벽 전식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메르켈 총리는 16년 동안 독일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16년이 되었습니다. 메르켈은 놀랍게도 동독 출신이죠. 그리고 독일 최초 여성 총리입니다. 독일은 2차 대전에 피해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국가 재건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국가 재건이라기보다 거의 세계 최고 기술인 나라죠. 기술 입국에다가 전략이 미덕이었습니다. 그 재건을 이끈 사람은 73살에 집권해서 14년을 집권한 콘라드 아데나우어 총리입니다. 그 아데나우어 집권 기간을 메르켈 총리가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오는 9월 퇴임을 하죠. 지금 무려 70%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7% 가까운 추락을 하고 인구 8천만 명의 나라에서 한때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이 나오면서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한 걸 감안하면 놀라운 국정 지지도입니다. 메르켈 총리의 미덕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직함입니다. 메르켈은 국난을 맞아 국민에게 아부하는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인내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작년 국가재정을 풀면서 2023년부터 대신 이 돈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집권 기간 동안 한 번도 자화자찬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지금 EU에서 가장 재정이 튼튼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작년 K-방역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보다 방역을 훨씬 잘한 호주, 뉴질랜드, 대만 또 하자는 자랑을 하느라고 K-방역 홍보비에만 혈세 12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썼습니다. 자, 작년 1차 재난지원금 기억하십니까? 14조 3천억 원입니다. 저도 받았었습니다. 지방비 3조 1천억을 빼더라도 11조 2천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주겠다는 것은 총선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국민이 그 돈으로 하루 먹었다면서 뿌듯해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천억 원입니다. 이 돈들이 풀릴 때 바닥을 쳤던 우리 경제는 잠깐 반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풀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천억 원입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홍남기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민평 쇼를 하지만 문 대통령은 민주당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정의 감당할 범위 안에 돈을 풀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그 돈은 20조 원을 훨씬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시장 선거에 큰 기여를 하겠죠. 그 바람에 정부 부채는 다시 폭증하게 됐습니다. 이 기재부 자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정부 부채가 660조 2천억 원이 있는데 문 정부가 끝나는 2022년에는 1070조 3천억 원으로 폭증합니다. 그러니까 문 정부 5년 동안 정부 부채가 무려 410조 1천억이나 폭증하는 것입니다. 이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4개의 정부 20년 동안 늘어난 정부 부채와 정확히 맞먹는 빚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4차 추경에다가 민주당 내부에서 앞다투고 주장하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하게 되면 문 대통령이 퇴임할 무렵에는 정부 부채는 1100조를 훨씬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선 전국에서 포퓰리즘에 빠진 후보들이 5차, 6차 재난지원금을 또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1200조가 되겠죠. 그런데도 이 정부 누구도 메르켈처럼 이 돈을 2023년부터 갚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 재정이 감당할 범위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말한 대로 고향에서 국민의 자랑으로 살겠죠. 자, 앙겔라 메르켈과 문재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직함입니다. 방역에서부터 국가 재정 문제까지 앙겔라 메르켈은 단 한 번도 자화자찬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마그리트 대처 여사가 탄광노조와 맞서며 영국 국민들에게 추운 겨울을 보냅시다며 희생과 고통을 요구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고통을 감내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다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합니다. K방역은 세계가 찬사를 보낸다고 하고 일자리는 늘고 빈부격차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마침내 우리 경제는 OECD에서 가장 선방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G7의 한 나라를 추월했다고 뿌듯해하는 걸 보면 헛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그가 들고 있는 A4 용지에 그런 턱도 아닌 글을 적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가 바로 이 나라를 나락으로 추락시키고 있는 간신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 발언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언론과 정치 몰입애들, 대깨문들이 바로 매국노와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어제 아침 신문을 꼼꼼히 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제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1월 취업자 감소 폭이 무려 100만 명 가깝다는 뉴스입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581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숙박, 음식, 점업, 그리고 도소매업, 개인 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언론은 IMF 외환위기 후 최대 고용 쇼크라고 썼습니다. 솔직히 이 표현은 틀린 말입니다. 고용 쇼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그런데 그걸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노인들 알바성 일자리로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진 일자리 100만 개는 세금으로 만든 단기 공공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연말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종료하고 새로 시작하기 전에 통계를 작성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죠. 진짜 문제는 취업자 수가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실업자는 1년 전보다 41만 7천 명이 늘어 157만 명에 이릅니다. 2000년 이후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 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저소득층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임시 근로자는 56만 명, 일용 근로자는 23만 명이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그리고 주 52시간제 부담에다가 코로나 한파로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는 15만 8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실업률은 5.7%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나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도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휴직자가 34만 6천 명이 늘어 89만 2천 명을 기록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시휴직자 등을 포함하면 실업자는 당장 247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경제 선방을 자랑하는 문 대통령이 이 통계의 내용을 정확히 알면 정말 머쓱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청년들의 일자리입니다. 이 청년들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죠. 청년 실업률은 9.5%로 작년 1월보다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41%를 조금 넘습니다. 청년 확장 실업률은 아마도 26.8%를 넘었을 겁니다. 작년 10월 통계를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 역시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1750만 명이나 되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는 휘어섬이라고 응답한 숫자가 37만 9천 명이 늘어 271만 5천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쉬고 있다는 이 271만 5천 명 역시 실업자입니다. 그 중에 구직을 단임했다고 응답한 숫자는 77만 5천 명으로 24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놀란 문정부는 3월 안에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홍남기 장관이 10일 관계장관회의, 그러니까 녹색회의라고 불리는 회의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1사 분기 중 90만 개 이상의 중앙정부 지자체 직접 일자리를 신속히 공급해서 부족한 시장 일자리를 보완하겠다. 시장 일자리가 부족한 건 아는 모양이군요. 직접 일자리 84만 개, 사회 서비스 일자리 2만 8천 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노인 단기 알바생 일자리로 통계 마사지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경제 선순환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세금으로 언제까지 일자리를 만들 겁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면피용 일자리는 말 그대로 죽어가는 사람 생명을 우선 연장하고 보는 인공호흡기에 불과합니다. 자,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이 사흘 전에 기각되고 나서 원전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와대는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원전 검찰 수사를 두고 사부적 판단이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다. 말하자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청와대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는 입을 꾹 닫았습니다. 말이 이렇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도대체 검찰이 원전 수사를 두고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 국가 정책을 수사한다는 사람들의 IQ는 얼마인가요? 검찰은 대통령의 공약사항, 국가 정책을 수사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문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 정책, 탈원전 정책을 수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죠.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그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범죄입니다. 그 범죄를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 개만 볼까요? 당 전략기획위원장 정태호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근거와 명분이 사라졌다. 한마디로 사필 규정이다. 사필 규정이라고요? 그런 감사원 감사는 아주 강압적이었음에도 실패를 했고,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까지 했는데 결국 검찰 수사도 실패한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정책 결정에 대한 수사는 사례가 없는 일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공무원들은 행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더라도 서류를 조작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정 의원은 최희봉 비서관이 산업부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치 조작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신동훈 최고위원은 당회의에서 검찰 수사를 무리한 정치 수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염태영 최고위원도 검찰은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장관에게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다투어 아우하는 겁니까?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무리한 정치 수사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수사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탈탈 털었던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이 아니었습니까? 4대강 사업감사와 수사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전직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감사였고 수사였습니다. 어쨌든 백운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무척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오세용 판사의 기각 사유가 이렇더군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영장 기각 때 늘 하는 말인데 한마디로 검찰이 구속될 만한 범죄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법원이 직권남용죄에 대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법원은 직권남용 구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공무원 직권을 남용한 사실과 그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강조한 증거인멸 시도와 감사의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동원한 감사 무력화 시도 등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제 검찰 수사는 자칫 좌초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당장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최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핵심 인사를 향한 검찰 수사는 일단 정지를 한 상태로 보입니다. 일단 스톱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백운규 전 장관이 한 일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백운규 장관은 2018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 그는 한수원에 월성 1호기는 가동할수록 적자가 난다는 취지의 거짓 의향서를 작성하도록 담당 공무원을 통해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향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할 한수원 이사회와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고 향후 제기될 민형사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월성 1호기의 손익분기점과 통상 가동일 수치를 조작해서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 계속 가동하면 이익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언론은 이런 뉘앙스가 필요했던 건 한수원이 모기업인 한전의 지분 49%를 민간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성이 있는 월성 원전을 폐쇄할 경우에 민간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거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아주 높았기 때문입니다. 원전 월성 1호기는 2018년 3월까지만 해도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러니까 원안위에 원전 연구정지 허가가 나올 때까지 2년 6개월 더 가동한다는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었죠. 산업부도 한수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초에 즉시 가동 중단으로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합니다. 언론은 문 대통령이 그해 4월 2일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은 것이 즉시 중단을 불러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인 4월 3일 백운규 장관은 월성 1호기 한시적 가동 보고서를 들고 온 산업부 정모 과장에게 너 죽을래? 라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죠. 청와대 최희봉 비서관은 산업부 실장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할 수 있도록 원전 관련 수치를 뜯어 고쳐라. 한국 수력 원자력을 압박하라고 지시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월성 1호기의 판매 단가와 이용률을 낮게 잡아서 가동할수록 손해라고 입맛에 맞는 조작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청와대 가서는 구호가 매우 이상합니다. 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으로,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로 사흘 전에 법정 구속이 됐죠. 그런데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강윤석 대변인은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밝힌 내용이 이렇습니다.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그러나 재판부 설명 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자, 이 국어사전이나 시사용어사전을 새로 내야 할 판입니다. 차라리 청와대의 영어 명칭인 블루하우스를 빗대서 블루리스트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자, 문 대통령이 좋아하는 K를 써서 K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 문 대통령은 어제 국민 8명과 영상통화로 명절 인사를 했더군요. 뉴질랜드 출신 안강훈 신부, 그리고 그린피스 홍보대사 배우 유준열 씨, 축구 선수 지소연 양, 청각장애인 배우 이소별 씨, 이분은 대통령 행사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라는 양치승 씨, 그리고 확진 친구를 플랜카드로 격려했다는 홍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어린이 3명입니다. 문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소통이 이런 것인가요? 노영민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은 댓글까지 다 알린다고 했으니 그 기사 밑에 달리는 댓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